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네, 형님.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에서 땅 장사했었던 거.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학습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제대로 한 거는 잠실이었다. 그렇지. 예, 그 말씀 계속 해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여자친구가 잠실에 살아가지고 그 동네 좀 알고 또 자주 또 놀러 갔었는데 거기 살기 괜찮아요. 맞아. 네. 잠실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더 해먹으면서 그리고 거기가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돼버린 이유가 좀 있어. 일단 환지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다. 환지. 알아 대충? 아니 지자는 왠지 땅 지자일 것 같고. 맞아. 환이면 뭐겠어? 환이면 되돌아왔다? 맞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잠실에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 뽕나무밭 말고 뭐가 또 있었냐면 거기에서 사금 캐는 광업권 가진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금이요? 이게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사금을 캤다니까. 아니 캘리포니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도 있었겠지. 네.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부 잠실 매립지를 비롯해서 다 같이 개발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보낼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쪽 동네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을 건데요. 여기 땅 가지고 계신 김영감님 이 땅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럼 나는 농사는 어디서 지으란 얘기요? 그래서 저쪽 밖에 땅 다시 드릴게.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땅 아니에요. 여기 사람 사는 데고 저쪽 나가시면 돼요. 해서 다시 땅을 받고 수용하고 땅으로 돌려주는 게 환지야.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농사 지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살 집을 또 지어야 되고. 네. 그런데 원래 환지를 줄 때는 원칙 아닌 원칙이 법에 명시된 건 아닌데 근접 환지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도 살짝 기후 바뀌면 땅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땅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잠실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이 조성을 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환지로 준 게 아주 이례적으로 원거리에다 주게 됐어. 굉장히 이제 잠실에서 저 멀리 떨어진대. 그렇죠. 그거를 일단 수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을 해줬다는 건 그만큼 정부와 이쪽에서 강압적으로 저쪽까지 가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간보율이라는 게 있어. 이 간보율이라는 건 환지로 줄 때 얼마를 되갚아 주느냐야. 예를 들어서 조용중 그 할아버지한테 네. 내가 100평을 수용했어. 젊은 그 청년 농부를 그러니까 청년 농부를 할게 알았어. 조 농부님께 네. 내가 100평을 수용하기로 했어. 네. 그럼 환지는 얼마를 줘야 될까? 100보단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왜? 그냥 궁금해서. 보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데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일종의 양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맞아. 사실은 보상을 더 해줘야지. 그래서 환지라는 게 적어도 100평 양보했으면 100평 정도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 그런데 잠실은 어떻게 했느냐? 100평 받았는데 30평 돌려줬다는 건 간보율이 70%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당시 잠실 쪽의 간보율이 70% 수준이었어. 아이고. 100평 수용해주고 30평 준 거야. 예.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잠실은 비 오면 물에 잠기는 땅. 당신이 나한테 양보한 땅은 이게 땅이야 하천이야? 그렇죠. 이걸 무슨 땅이라고 나한테 우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 줄 때 적당히 해. 1년에 2번 비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땅이었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은 마을 전체도 물에 잠기는 동네가 당신들 동네인데 이걸 그러면 이게 온전한 땅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그거 양보했다고 온전한 땅을 우리가 주면 그게 우리 손해 아니요. 국가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막 10년에 한 번씩 물에 잠기면 왠지 막 지적도도 바뀌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간보율을 세게 잡은 거야. 그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집단 채비지야. 이 채비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100평을 수용했는데 30평만 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 100평 수용한 걸 가지고 이것저것 할 때 일부 갑자기
뭔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들이 있을 수 있겠지. 이걸 보류지라고 불러. 이 땅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환지로 주는 거 말고도 짜투리 땅이 남았네. 어떻게 쓸지 모르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 용도로 쓰는 걸 빼고 나머지는 채비지라고 해서 이 땅은 팔아다가 뭐 자금 융통하고 쓰는 채비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채비지 역시도 누군가에게 다시 파는 거잖아. 그럼 그 채비지를 산 사람이 그게 땅이 크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규모의 채비지가 있으면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던 뭘 하던 할 텐데 그 채비지가 듬성듬성 조금 짜투리 땅이 남았던 게 예전의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거든. 근데 잠실은 그걸 대규모 채비지를 얻을 수 있게끔 된 거야. 이게 다 맞물리는 거야. 자, 원래 물에 가라앉았다가 뜨는 땅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땅 주인이 없는 데도 있고 땅 주인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쌍글이 저 멀리 반강제적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환지를 줬는데 토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줄 정도의 가압보유를 엄청 높였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환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땅 안 줘도 되니까 유보지가 생겼고 보류지가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 채비지도 또 대규모로 생겼고 그러니까 그 채비지에도 또 뭔가 대규모로 짓게 됐고 자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잠실은 서울에서 가장 늦게 개발됐던 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잠실은 이렇게 대규모 택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장 도시구획이 잘 됐고 개발이 잘 됐어. 아 그리고 또 느끼는 게 평평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평평한 거는 뭐 여의도도 있었고 뭐 동부이천도도 있었지만 잠실은 일단 너무 대규모 부지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기획하기 시작했냐면 정부에서 첫 번째로 여긴 제대로 확실하게 해보자 해서 녹지 비율을 제일 많이 높였어요. 이제 녹지를 해도 충분히 마진이 남을 정도고 땅도 여유가 있거든. 그래서 잠실 보면 굉장히 네, 푸르르잖아요. 그렇지 공원 많고 네, 네. 거기는 호수공원도 서울 시내 안에 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 호수공원은 뭐 일산 가거나 저 성남 가거나 저 동탄 가거나 다 호수공원은 신도시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 호수공원이 있는 유일한 곳이 잠실이야. 그리고 잠실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아는데 뭐냐 하면 다른 동네 반포나 이촌동이나 뭐 강남 쪽이나 뭐 여의도보다도 잠실 쪽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지 면적을 못해도 1.5배 통상적으로 2배를 해줬어. 그러니까 운동장이랑 학교 부지가 짱짱한 거야. 100m 트랙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래서 대각선으로 뛰고 막 그랬잖아. 네. 그리고 80m 뛰고 그냥 곱하기 얼마 해서 계산한 학교도 있어. 네. 그런데 잠실 쪽에 있는 학교들은 부지를 제대로 잡아준 거야. 게다가 놀이터라든가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생활 우리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래? 인프라 조성하는 거 이것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씩 다 잡아줬어. 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실이 어떻게 보면 야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있어 할 정도로 일단 전체적인 도시 기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고민된 게 있어. 이게 되게 히스토리가 웃긴데 잠실을 초창기 개발할 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이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고민을 하게 돼. 초기 잠실 개발할 때.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반포나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5층에서 6층짜리야. 근데 잠실은 이제 조금 더 뒤니까 70년대 초반에 이제 계획 들어간 거니까 71년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그 사이에 또 세월이 몇 년 지난 거니 좀 이제 더 최첨단으로 해보자. 고민을 해서 초창기에 제안됐던 게 12층에서 15층까지는 올려보자. 고민을 한 거야. 엘리베이터가 관건인데요. 정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이제는 이거 수익성이 확보되겠느냐? 그 고민을 하나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층, 15층짜리 아파트를 과연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별 명분 찾으려고 말도 안 되는 갑론을박 회의가 있었어. 그중에 내가 제일 황당무계했던 건 어린이들이 12층 이상에 살면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판단이 있었어.
정말요? 아니 진짜야. 네. 이 주택공사 회의록이나 서울시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 어. 그래서 12층 같은 고층 아파트는 어린이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잠실의 초창기 아파트도 5에서 6층으로 건설하기로 결정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났더니 대신 5에서 6층이지만 우리가 좀 다닥다닥 짓자. 저쪽에 또 녹지도 많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구획이 됐던 게 초창기 잠실이야. 그러니 야, 이 잠실이 요런 구석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지. 그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위한 부지가 바로 잠실이었다. 이 잠실을 빨리 완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야. 누가? 그 선글라스. 선글라스. 네. 박통희. 네. 이걸 빨리 완공해서 내가 진짜 이 개망신 1970년대 딱 70년에 70년. 당했던 그 개망신을 반드시 내가 원상복구하리라 생각을 했던 거야. 아시안 게임 유치권을 반납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거길 빨리 짓기 위해서 누구를 거기다 데려놨느냐? 전 서울시장. 우리 저기 여의도 맨션에는 자주 출연했던 분이죠. 양택식이라고. 양 시장님. 양 시장님을 거기다가 이제 총책임자로 앉히려고 해. 양택식 전 시장이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때문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어. 그때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지. 실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양 시장은 대통령이 너무 아꼈던 사람이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낀 사람의 부류는 두 가지야. 우리 잠실 때 또 종종 나왔던 김학렬 장관. 그렇죠. 김학렬 장관처럼 정말 타고난 인재. 뭐 정말 엄청난 수재에다가 또 EQ까지 좋아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풀면 이건 문제 생기고 이렇게 풀면 저쪽 거래처가 기분 상하고 이렇게 풀면 부하 직원 중에 누가 기분 상하고 서울시장이 기분 상하지만 대통령은 막 이것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리더십과 또 조율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김학렬 같은 사람 중용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타고난 인재들 말고도 양 시장 같이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 정말 근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정말 좋아했거든. 양택식 회장의 그 사장에 사장이래네. 이제 사장이지. 주택공사 사장 된 거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많은데 24시간맨. 24시간. 24시간 일을 해. 그리고 일주일맨. 일주일을 해. 이 사람은 김학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그 능력이 없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 근데 그걸 대통령이 아는 거야. 얘는 그걸 커버하는 애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던 적이 언제냐면 어린이 대공원 공사야. 어린이 대공원 공사를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상력이나 기획력을 가지고 여기를 멋있게 하는 거 그런 능력은 자기가 없는 걸 알아. 그런 뭐 기획력이나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래서 각하께 인정받는 건 하나야. 빨리 해드려야 된다. 각하는 뭔가 빨리 하는 걸 좋아한다. 그 당시 최고의 미덕이죠. 박통은 이제 마음이 급하거든. 근데 빨리 아시안 게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서 좌천되어 있던 자연이었던 양 전 시장을 호출해서 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이제 양 사장이 된 거지. 자네 말고는 없어. 이거 잠실 빨리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잠실에 딱 와. 이 사람 뭐 몇 평인지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어. 자, 알지? 181! 181!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택공사 사장이 된 거잖아. 181이고 주택공사에서 제일 큰 단일 프로젝트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잠실은 또 공무원들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의구심이 엄청 많았어. 이렇게 넓은 데를.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잠실에서 택지 조성 사업으로 부지 잡아놨던 그 면적을 단일 아파트 단지로 개발했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3번, 그리고 영국이 2번, 그 다음에 한 번이 더 있는데 내가 찾아왔어. 독일 1번,
미국 한 번이야. 10만 명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그 당시까지 조성해본 그 사례가 일본 3개, 영국 2개, 독일, 미국이 하나뿐이야. 말 그대로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정말 내노라는 나라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거기서도 드문 일이고. 우리가 그 전에 개발했던 가장 큰 부지도 반포인데 반포의 4배에서 5배가 돼.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재벌 5회장도 뭐 경인 개발 거기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우리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찬찬히 합시다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상하수도부터 기반 조성부터 이걸 어디다 도로를 내고 이 정도 규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양 사장이 오더니 180일 거의 뭐 옛날 그 심시티 하듯이 그런데 와 180일 언저리를 맞췄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양 사장의 이 추진력과 근성은 이미 그 바닥에선 다 알려져 있어. 왜냐하면 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길드잖아. 그렇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님은 박정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업부장도 있고 외교부장도 있고 다 그런 관념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아이고 저 택시 이거 맡았대.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저 녀석이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한 번 와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그 다음날 또 와. 그 언제까지 된다고요? 아유 잠은 다 잤다. 야 이거 빨리 들어줘야 돼 한 거야. 그래서 수도, 전력, 학교 이게 다 부처가 다 다르거든. 그렇죠. 그리고 산하기관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180일이면 1년 아니잖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디서 갑자기 1년이 넘어야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거기다 지어주는데 그렇죠. 예산이 없는데 근데 예산만 없는 게 아니라 부지가 너무 크니까 큰 예산이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래가지고 오고 또 오는 게 귀찮은 거야. 이미 업계 소문 다 나는 사람이고. 전년도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산을 만들기 시작해. 그 공사는 여러 가지 명분상 그리고 가능성상 내년으로 충분히 미뤄도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저쪽에 하는 그 공사를 내년을 미루고 일단 잠실부터 수도 놔주자 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해서 여기부터 놔줘야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학교 지어야 될 때가 그때 여기저기 천지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교육부도 야 양택시 왔대. 큰일 났다. 그러면 그 학교는 당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오전 오후반으로 다니라고 하고 거기 학교 지을 예산 여기서부터 지어줘. 이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지. 맡은 거를 그 무슨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 우격다짐으로 그렇죠. 막 하다 보니까 가끔 크게 놓치는 사례가 많아. 서울시장 할 때도 크게 본인이 실수한 게 많고 또 그 뒤에도 이 주택공사 사장 한 뒤에도 또 실수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박 큰 실수를 했어. 전기가 안 들어왔나요? 전기 들어왔어. 전기 들어왔어요? 학교 있어. 네. 뭐가 안 들어왔냐면 전화 안 났다. 농담이 아니라 잠실 개발 다 되고 초창기 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전화가 없었어. 다음에 예산 받을 때까지 전화를 못 놔줬어. 이 실화야. 그래서 잠실이라는 게 양택식 때문에 또 공기가 최단 기간이잖아. 그럼 누가 돈 벌어? 건설사. 그렇지. 건설사. 재벌 회장들은 우리나라 재벌의 완성은 어디서 됐다? 잠실에서 된 거야.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인건비 따먹기다. 그럼 그래서 잠실로 이제 완벽하게 재벌의 그레이드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양택식 덕분에 우리가 정말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게 있어. 바로 이 180일 작전을 할 때가 언제냐면 5.1 쇼크 때야. 1차 73년. 73년도에. 5.1 쇼크 때야.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하겠다고
공공사업하고 인프라 조성하고 이거 발주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서 어떻게든 불경기 막으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걸 할 때는 자 이제 불경기니까 어떻게 경기 부흥할지 우리 계획해 보십시오. 계획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 실제 예산 정밀하게 수립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 사업 시행하는 주체 찾는데 또 얼마 걸리지. 그리고 사업 단계적으로 한다고 얼마 걸려. 그래서 오일 쇼크 기간 동안 너무나도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데가 많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경기를 누구 덕분에 넘긴 게 일부 있다? 양택식 때문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 이제 실업자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 네. 근데 그 실업자들에게 바로 일자리를 준 게 대규모 잠실을 단계적으로 1구역 개발하고 2구역하고 3구역하고 4구역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통으로 그렇죠. 180일 안에 180일 동안 하려면 언제 그거 나눠요? 한 번에 해야지. 그랬더니만 여기저기 오일 쇼크로 잘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업률이 잠깐 더 낮아졌어. 양택식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오일 쇼크 극복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숨은 공신 중에 하나가 양택식이다. 난 이렇게 꼽아. 거의 뭐 뉴딜 정책 하듯이 공사했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